저는요, 실질적으로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앞으로 나와가야 될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특별법의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 실질적인 추진 절차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서 그 특별법에 대한 특례 부분은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법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특별법이 제정된 이유가 광역적, 그다음에 체계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이제 도시 기능의 향상, 그다음에 주거환경, 종주 요건 개선, 그다음에 미래 도시에 대한 전환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특별법이 나오는 항상 요건이 있어요. 특별법은 어떠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특별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는 항상 인센티브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인센티브가 안전진단에 대한 면제, 그 다음에 용적률 완화, 그리고 도시 및 건축에 대한 그런 특례, 이러한 혜택들을 주어지면서 그 혜택을 주면서 다른 것들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게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한 확충 또는 이런 통합 정비를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진행할 때 정비특별위원회와 정비지원기구를 만들어서 이 특별법의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하였고요. 정비특별위원회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요.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그다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이렇게 지원기구인데 이 지원기구가 하는 역할은 이런 정비 전 과정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 방침 그리고 기본 계획,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괄 사업 관리자는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 절차를 보시면 크게 이렇게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서 나와 있던 것은 이러한 기본 계획, 그리고 기본 방침, 그리고 기본 계획, 그리고 특별 계획,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간적인 인센티브들을 부여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시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가 나야지 그 고시는 이제 구역에 대한 고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역 고시 안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사업은 우리 사업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개별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전부 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대다수고요. 재개발 사업들이 몇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건축 사업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도정법에 의한 사업 추진 절차를 그대로 지켜서 진행하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그다음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그 이후에는 철거, 착공, 준공, 이전 고시,
그 다음에 청산, 이러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주요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그 면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지단 면제, 그다음에 용도지역, 그다음에 용적률 상향, 그다음에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통합 심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적용 대상 범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시간에 이제 주요 목적인 추진 절차, 노후객도시의 재건축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일반 재건축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예요. 그리고 오른쪽이 우리 특별법에 따른 추진 절차입니다. 근데 보면 다른 게 거의 없어요. 보시면 여기 부분만 좀 다르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기본 방침이 있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수립 계획을 하고 수립하는 이 단계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 기본 계획은 분당이라고 하면은 성남이라고 하면 성남 전체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각각의 사업 구역 지정을 받는데 이거는 각 하나의 사업 구역에 대해서 구역의 바운다리를 확정을 짓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구역의 바운다리를 확정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토지의 경계 있죠. 경계를 확정을 짓는 거예요. 토지의 경계를 확정을 짓는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야지 토지등 소유자, 즉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구역을 명확하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그리고 이 정비구역 지정 때 보통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러한 부분들이 그 다음에 계획적인 건축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이 확정이 됐어요. 구역이 확정이 됐어요. 그럼 그 안에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주체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주체가 되는 분들을 뽑는 게 역할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과 조합 설립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인가. 그래서 일할 분들을 뽑아놨으면, 그러니까 주민들의 대표들을 뽑았으면 그 안에서 다시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아파트 최종 목적은 아파트를 건설하여 아파트 입주하는 거죠. 그럼 아파트를 건설하여 입주하려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설계 부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이 건축 계획 심의, 건축 심의입니다. 건축 심의입니다. 그래서 이건 건축 심의는 설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해요. 그러면 사업시행인가는 설계까지 완료가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사업시행인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건축 심의를 했던 내용들을 토지등 소유자들한테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받는,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의견을 받아서 그걸 다시 관청에 신고하는 그러한 절차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사업시행인가에서는 건축 계획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같이 심의를 받습니다. 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하냐면은 조합원, 동의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이때 분양 신청을 받아요. 사업시행인가 때.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합니다. 매도 청구라는 것은 당신의 집이나 땅을
나한테 파세요 라는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그런 절차를 갖습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분양 신청을 하려면 우선은 설계가 되어 있어야지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설계는 그 전에 건축심의 때 했어요. 그러면 그냥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내가 나중에 들어갈 집, 이 설계된 주택, 이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재 아파트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그래서 이 사업시행인가가 끝나면은 사업시행인가가 끝나는 시점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두 개의 감정평가를 해요. 하나는 종전 감정평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시고 있는 아파트든 그다음에 뭐 단독주택이든 아니면 빌라든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요. 이걸 이제 종전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했으면은 그 설계했을 때 나중에 분양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 것인지를 또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걸 종후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전 감정평가와 종후 감정평가를 해서 그걸 가지고 그 기초의 자료로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분양 신청에 대한 내용도 이후에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습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인가는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되는데 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그래서 이 수익을 조합원들한테 다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대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줬을 때 거기에 대한 추가 수익이 얼마나 되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아파트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느냐. 아니면 방금 뭐 이슈가 통합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디 A 단지, B 단지, C 단지 여기에 제자리 재건축을 하기를 원한다. 아니면 서로 이렇게 믹스해서 하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한 계획들도 이 관리처분 계획에 들어갑니다. 분양을 어디로,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내용이 들어가는 게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익에 대해서 분배하는 것, 그리고 분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는 게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적인 건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 끝났으면은 이제 이사를 합니다. 이사하는데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많게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요. 이사를 다 하면은 그 다음에 아파트가 다 비어 있겠죠. 그러면 그걸 철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철거를 하고 다 평탄화 작업을 해요. 평탄화 작업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착공할 시점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착공을 합니다. 착공이라는 것은 공사를 시작한다, 착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고 나면 착공을 하면 그때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합원 분양은 이때 하죠. 그리고 일반 분양은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이 된 이후에 이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은 나중에 하는구나. 그래서 조합원들이 먼저 좋은 곳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들이 나머지를 분양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 일반 분양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하겠죠. 공사를 하는데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3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입주를 해야 되겠죠. 입주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 기존에 우리가 등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기존의 재산에 대한 등기를 가지고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들어갈 때는 기존 아파트는 없죠. 새로운 아파트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에 다시 새로운 아파트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권리를 그 등기에 이전해주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전고시라는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실제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등기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종고시가 완료되면 이제 등기도 완료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조합이 있었다면 조합을 해산하고요. 그 다음에 청산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이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우리 특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은 기본 방침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특별 정비 구역 지정을 진행합니다. 이 정비 구역 지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 구역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는 이 이후의 단계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많은 곳들이 지금 신탁사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추진위원회 설립과 조합 설립을 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는 신탁업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지방공사, 그 다음에 조합, 그 다음에 신탁업자, 그리고 50%를 초과 출자하는 법인들이 있는데 나머지의 부분들은 보통 공공기관에서 LH공사가 시행자로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조합 또는 신탁업자가 시행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틀린 것은 건축 계획 심의할 때, 그러니까 건축 심의를 할 때, 특별법에 의해서 건축 심의를 통합 심의를 거쳐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전체에 대한 이런 절차를 쭉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좀 더 이제 들어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방침입니다. 기본 방침. 여기 좀 간단하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 타당성 검토한 것을 다시 기본 방침에 반영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수립권자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권자이고요. 내용은 보면 기본 방향, 그 다음에 기본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기반 시설에 대한 확보, 그 다음에 이주대책, 그 다음에 선도지구에 대한 지정, 원칙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기본 방침에 따라서 방침에 대한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방침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기본 계획은 수립권자는 시장 군수예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는 우리 그 성남시장님이 수립을 하는 거죠. 성남시장님이 수립을 하고 10년 주기로 10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고요. 5년에 한 번씩 그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로 수립이 됩니다. 이제 전체 계획 도시, 우리 도시에 대한 공간적인 범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특별정비 예정구역, 그 다음에 선도지구에 대한 지정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그 다음에 특례, 어떠한 특례를 줘서 이 선도지구라든지 아니면은 예정구역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을 수립을 해서 안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나중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그래서 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부 장관 협의 없이 국토부 장관과 승인을 안 받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우리 성남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별시장은 이제 서울시를 말하는 거고, 광역시는 6대 광역시 있죠. 6대 광역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시장은 여기는 세종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최종 확정 받게끔 되어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기본계획에서는 뭐 다른 내용들보다는요, 이제 광역교통시설이라든지 정비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에 대한 밀도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주대책 또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단계별 추진 계획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에서는 어떤 구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또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순서, 단계를 정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단계가 될 것 같아요. 기본계획에서는. 그래서 1단계 사업장들이 어떻게 되는지, 2단계 사업장들이 어떻게 되는지, 3단계 사업장들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장별로 단계를 정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계획이 끝났으면 그 이후에 실질적인 이제 구역의 바운다리를 정하는 정비 구역 지정, 특별 정비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러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시장님이시고요. 시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공간 구조에 대한 개선, 그 다음에 연착은 추진 계획 등에 따라서 구역 지정을 한다라는 것이고, 대규모 블록 단위에 대한 통합점, 그다음 역세권 복합, 그다음 고밀 개발, 그다음 방역 교통시설,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에 대한 이러한 추진하는 구역들에 한해서 특별 정비 예전 구역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차는 이렇습니다. 특별 정비 구역의 지정 절차는 먼저 이반 제한을 합니다. 주민의 50%가 동의서를 진구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공모 방식이면 그 MP님이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공모 방식이면 동의서만 진구를 해서 접수를 시키면 성남시에서 이 계획, 특별 정비 계획을 성남시에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입안을 하는데 공모 방식이 아닌 주민 제한 방식이면 주민들이 동의서를 진구하면서 특별 정비 계획 자체를 수립을 해서 그 다음에 성남시에 올려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 제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특별 계획을 특별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입안된 것을 다시 주민들한테 공람의 절차를 거칩니다. 14일 동안 공람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전체를 받습니다. 이때 공람을 할 때 주민들은 이거는 이제 전체 주민들입니다. 조합은 토지등 소유자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들한테 공람을 하고요. 그 공람을 할 때 의견을 제출을 받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가 완료되면 그걸 가지고 지방의회 의견 전체를 듣습니다. 60일 동안 듣고요. 그리고 그걸 가진 그 계획을 다시 시장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를 하고요. 협의한 그 자료를 가지고 도시계획도시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심의에서 어떤 수정들을 거쳐서 완료된 계획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이때 고시가 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게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1년 정도의 과정을 거치는데 6개월 과정으로 당겨서 이렇게 진행해라 라고 했는데 또 이것보다 더 당겨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랑 똑같다. 그래서 똑같이 의제 처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추진위원회 설계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요즘에는 뭐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한다고 하면 동의율이 50%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추진위원회는 이제 과정이라는 게 있고요. 추진위원회 구성은 토지동 소유자의 50% 아니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50% 초과죠.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는 것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조합 설립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의 역할은 뭐냐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창립총회를 해야 됩니다.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창립총회를 준비하면서 동의서를 진구하려면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략적인 부담금 내용을 작성을 하고 동의서를 진구하고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그리고 나서 이게 조합설립 인가입니다. 조합설립 인가, 재건축에 대한 조합설립 인가는요. 현재는 4분의 3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5월 1일부터는 전체 부분 소유자의 70%로 동의를 완화시켰고, 그 다음에 동별 동의율은 부분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부대 복리 시설인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계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보면은 추진위원회가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지등 소유자가 전체 부분 소유자의 75%, 올해 5월부터는 70%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서를 받아서 창립총회를 개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그 주민대표회의를 하더라도 총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총회는 옆에 제가 기입을 해놨는데 창립총회는 14일 전에 회의 목적, 그 다음에 안건, 장소, 일시, 참석 자격 및 구비사항들을 통지를 해서 그러니까 전체 소유자들한테 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해서 거기에 따른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이제 용어로는 의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결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창립총회에서 의결을 받는 내용은 조합장, 감사는 3인 이하, 그 다음에 이사는 3인 이상, 소유자 100명 초과시 10명이 아니라 100명 초과시 5명 이상. 그래서 우리 이 분당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소유자들이 100명 이상은 되잖아요. 그래서 5명 이상, 이사 5명 이상을 뽑아야 되고 대의원은 10분의 1, 조합원 10분의 1, 100명이 넘을 경우에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선출한 이후에 상임총회에서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 정관을 승인하고 정비사업비 예산안을 승인하고 그 다음에 또 업체를 선정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창립총회 때 이걸 하고요. 창립총회가 끝나면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 신청 때에는 조합 정관 그리고 조합원 명부 창립총회를 했던 회의로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의 그 동의서를 접수를 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을 하고 그러면 조합설립 인가 신청 이후에 성남시에서는 30일 기간을 둬서 인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를 하고요. 조합설립 인가가 되면은 법인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함으로써 이제 법인이 되고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합으로 시행자를 하지 않고 신탁회사를 시행자로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거기에서는 보면 신탁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여기 위 부분은 이제 도정법에 나와 있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여기 밑에 부분은 그 특별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장 등 등록업자를 공동으로 시행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록업자에서 그 신탁업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반수의 동의, 50% 이상, 50%를 초과하는 동의를 받아서 한다. 또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3 이상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요청해서 한다. 라고 해서 이게 그 3분의 2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특별법에는 2조 6호에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도정법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노후 계획 도시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과반수의 동의만 받으면은 신탁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반수의 동의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을 보면은 이제 예비 신탁사에 대한 선정이에요. 원래 신탁회사, 그러니까는 사업 시행자의 지정은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가 돼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돼야지, 그러니까 구역의 바운다리가 확정돼야지 신탁사나 시행자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구역의 바운다리를 아예 구역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선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사업 시행자는 구역 지정이 완료된 이후에 해야 되지만 이전에 예비 신탁사를 선정을 하는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예비 신탁사를 선정하고, 그리고 특별정비구역 지정할 때에도 또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또 다시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할 때 또 다시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는 6월 4일부터인가 다시, 아직 법이 개정되진 않았는데 발표한 게 예비 신탁사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 명문화를 시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예비 신탁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들이 올해 6월 4일부터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패스트트랙에서 발표한 게 있고요. 근데 현재까지는 과반수의 동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정비 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은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까지 전부 다 동의를 한 걸로 본다라는 내용도 지금 패스트트랙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축심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에 대해서는 오로지 건축에 대한 내용들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건축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구조, 그 다음에 벽체를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뭐 문주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조경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다리세대 평면을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내용들, 조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오로지 건축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통합심의를 신청을 합니다. 조합이나 또는 사업시행자, 만약에 이게 신탁사가 사업시행자가 됐으면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에, 성남시에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하면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관련 부서들이 전부 다 이렇게 수정 절차를 거칩니다.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합심의를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통합심의를 상정하면은 심의 상정한 걸 가지고 바로 심의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전문가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고 그 이후에 통합심의를 개최를 해서 심의가 통과되면은 그 통과된 거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통합심의를 거치는 게 정비계획. 정비계획이 기존에 구역 지정을 했던, 정비 구역 지정을 했던 토지 이용 계획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정비계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 심의, 설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경관 심의, 그리고 교통 영향 평가,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교육 영향 평가, 이러한 심의를 받는데 기존에는 이걸 따로따로 받았어요. 그러면 보면 이제 정비 계획이라는 건축 심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교통 영향 평가를 받았는데, 교통 영향 평가라는 것은 도로 부분을 어디로 둘 것인지, 그 다음에 확장할 것인지, 뭐 늘릴 것인지, 아니면 줄일 것인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단지 입구를 어디로 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인데, 만약에 이 교통 영향 평가에서 어떤 변경이 일어난다면 건축에 대한 변경도 다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은 것들을 소요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통합해서 전부 다 모아서 진행을 하자라고 했던 게 이제 통합시행령 침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통합이라는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의미, 그리고 절차상은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건축심의는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그 다음에 교통환경평가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교육환경보호위원회들이 전부 모여서 통합심의를 한꺼번에 진행한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설계에 대한 내용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했던 것들을 조합원들한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의결 절차를 또 거칩니다. 근데 이 사업시행인가, 그걸 이제 사업시행인가라고 하는데, 이 사업시행인가는 설계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토지이용 계획은 설계 기존에 정비구역 지정했을 때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 그 다음에 교육시설, 교육환경에 대한 시설, 그 다음에 이주 시설, 그 다음에 주민 이주에 대한 대책, 이사를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세입자에 대한 내용, 세입자에 대한 주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뭐 건축 계획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또 비용들이 됩니다. 정비 기반 시설에 대한 설치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국공유지에 대해서 현재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시에 아니면 정부에 무상으로 양해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 설치되는 정비 기반 시설, 아니 기존에 있었던 정비 기반 시설은 조합에서 그 시행자가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그 관청에 공공에 이렇게 기부 체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서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빗물 처리 계획, 그리고 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난 처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상가 세입자에 대해서 우선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절차입니다. 사업시행 계획의 수립을 하고요. 사업시행인가는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서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고 주민 공람 의견 정치를 거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됩니다. 총회를 진행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대의원회의, 그 다음에 총회 개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사업 시행 인가가 완료가 되면은 이때 이 이후에 감정 평가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전 감정 평가를 하고 종후 감정 평가를 한다고 그랬죠. 종전 종후 감정 평가를 하고 나서 외도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가 되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십시오. 하지 않으면 외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동의 여부를 촉구를 합니다.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개월 이내에 해답이 없다, 답변이 없다라고 하면은 외도 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외도 청구를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나중에 준공인가 때에는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100%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외도 청구를 하지 않으면은 토지 소유권에 대한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외도 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 외도 청구를 했다면은
손실보장금에 대한 공탁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나중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입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은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자산 평가 금액 또는 분양 기간을 통지를 해서 120일 동안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종전평가라든지 종업평가에 대한 금액을 통지를 해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분양 신청을 합니다. 분양 신청은 30일에서 60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패스트트랙 보면은 30일로 줄여서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을 연장해서 20일 범위 내에서 또 연장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분양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분양 신청을 안 했어요. 연장 기간 동안에도 못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나를 분양 신청, 나도 내가 조합원인데 동의까지 다 했는데 분양 신청을 못 했어요. 무슨 큰일이 있어서 아니 뭐 외국에 나가서 못 했어요. 이걸 다시 분양 신청에 포함시켜주세요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봐보십시오. 조합원 분양과 그 이후에 일반 분양을 하죠. 일반 분양의 금액은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일반 분양으로 분양을 했을 때 수익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수익만큼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뭐 배임의 문제든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분양신청 연장 기간까지 다 한 다음에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신청 기간에는 반드시 신경 써서 분양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후에 분양신청을 하면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동호수 추첨을 합니다. 동호수 추첨은 지금 현재는 이제 한국감정원 지금 부동산 올해 가서 동호수 추첨을 전산 추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관리처분 계획 인가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사업식 인가가 끝나고 나서 자금에 대한 내용들을 완성시키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수립된 것을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서 주민공담을 거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신청을 해서 고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례율을 해가지고. 비례율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수익이 있을 거고 일반 분양을 하거나 조합원 분양을 해서 총 수익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뭐 공사를 하거나 사업비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마이너스를 하면은 순수익이 나옵니다. 순수익. 그 순수익을 조합원 전체의 기존의 종전자산 평가 가치로 나눠요. 나누면은 그 종전평가 가치랑 비율이 나오겠죠.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비율이. 그걸 가지고 조합원들의 종전평가 가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이제 시간이 끝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좀 쫓기고 있어서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다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관리처분 인가에 대한 내용. 관리처분은 금액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금액에 대한 내용은 보시면은 건축물에 대한 추산액,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가격, 그리고 조합원의 부담하는 내용, 얼마를 받을 것인지, 내가 몇 평을 가는데 얼마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리 명세, 그리고 세입자리에 대한 그런 권리 명세나 그 평가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지에 대한 처분 방법. 보유지 같은 경우는 혹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손실을 예상해서 1% 전체 분양 세대의 1%를 보유주로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유주를 넣고요.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에 대한 가격과 명세, 그리고 철거 예정 시기,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까지 하면은 내가 몇 평에 어디에 어떤 것까지는 아니지만 몇 평의 아파트를 얼마의 금액에 갈 수 있구나. 그리고 얼마를 내야 되구나.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수익이 얼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담금에 대한 최종 확정은 이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분양할 때 분양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하고 나서 사업이 완료될 때 또 다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이 최종 확정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완료가 되면은 그 이후에 이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철거를 하고, 그 다음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근데 이 일반 분양은 기존의 조합원 분양을 했던 것보다는 이제 더 금액을 높여서 갭 차이가 있게 분양을 하겠죠. 그리고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준공, 이전 고시, 해산, 청산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 3교시 수업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